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비열한 방식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 해상훈련 중 순직한 고 한진호 해군 원사를 거명하며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추념사에서 최상병과 훈련병 2명이 빠진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6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락토핏 이렇게 새로 오셨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당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말하는 섬 사전 예약 중. 리니지 M. 12세 이용가.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청송군에서 명품 산림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청송군 권도영 산림경영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 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입니다. 네, 자, 대구 경북을 합치자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바로 그저께네요.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렇게 사자회동을 처음으로 가졌는데요. 2026년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이라는 통합 시점도 제시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지난 방송에서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말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제 명칭의 문제인데요. 네. 현재 대구 경북 통합이라는 이제 명칭으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동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의 입장에서는 통합이라기보다는 대구의 경북에 대한 흡수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데요. 네. 지역에서는 뭐 대구 경북 통폐합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 방송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대구 경북 병합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예. 일단 합치자는 논의의 허실을 뭐 서울 사람이나 이런 다른 사람이나 우리 경북 북부인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500만 메가시티를 구성하면은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 통합하려면. 네. 그런데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크기하고 고도의 자치권 확보는 별개라고
볼 수 있지 않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뭐냐면 이제 일단 국내에서는 제주도, 전라북도, 강원도 특별자치도로서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예. 제주도 인구가 2024년 4월 기준으로 67만. 제주도가 예, 67만. 그리고 강원도는 한 150만. 150만. 그리고 전라북도는 175만밖에 안 합니다. 예. 근데 특별자치도고요. 예. 그에 반해서 우리 경북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254만입니다. 예. 그래서 이 크기만 본다면 뭐 이쪽 세 개 시도보다는 훨씬 크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사이즈 크기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예. 그 국외의 사례를 보면 또 그런데요. 이 유럽에서 이 나라 중에 각 주마다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연방제 국가로 유명한 곳이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예. 그 스위스 전체 인구가 850만 명이고 넓이는 한 4만 1000제곱킬로미터 되는데요. 예. 근데 스위스 내에 주 깐톤이라고 하는 깡톤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수가 26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전체 인구하고 이렇게 26개를 나눠 보면은 한 개 주 평균 인구가 한 32만여 명, 넓이는 한 16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데 안동시 넓이가 한 1500제곱킬로미터이고 포항시 인구가 2024년 4월 기준으로 한 49만 명 정도 되니까 결국 고도의 자치권을 이제 보장받는 스위스의 각주 평균 인구가 포항보다는 적고 넓이는 뭐 안동만 하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제주도, 전북, 강원도 그렇죠. 이렇게 특별자치도 예. 예를 들었고 스위스 예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구 자체만 늘리는 것, 면적만 덩치만 키우는 것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 자치단체 인구나 넓이는 고도의 자치권과 관련성이 약하지 않나는 게 국내 내외의 사례를 보면 좀 의심이 되는 대목이고요. 예. 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비슷하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추구하는 대구 경북 합병은 경북 북부 각 시군의 자치권을 심각히 약화시킨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북부 지역의 자치권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대구 경북 병합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국가의 통치구도가 3단계입니다. 네. 국가, 광역, 기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2단계 구조로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국가와 직할시, 직할도 이렇게 해서 바꾸자는 거죠. 그럼 기존에 우리 시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군들은 기초는? 그 직할시나 직할도 하위 개념으로 있는데 그 시간 대구시가 있고 수성구 있고 구 개념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구는 직할적인 권한을 많이 대구에 가지고 반면에 경상북도는 지원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제 자치시군의 권한을 이제 광역인 시가 직할적으로 가지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2단계 구조니까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대구. 그렇죠. 시장은? 2단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예,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도 잘 되고 있지 않고 정치인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추진되던 거였습니다. 뭐냐면 행정구역을 조선시대부터 오던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바꾸자. 그래서 도 개념을 해체하고 주변의 시군을 2개, 3개, 4개 합쳐서 그 개념으로 가서 그 국가 및 직할시나 그런 거로 가자 이렇게 했었죠. 지금 이 홍준표식 이 병합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개념이네요. 다릅니다. 그때는 뭐 마산, 창원, 진해처럼 그렇게 주변에 2-3개를 합쳐서 두세 개 시군의 자치를 하자 이런 개념이고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홍준표식을 보자면은 지금의 기초 지자체의 자치권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사라진다고까지 하니까 좀 약화되는 건 사실이죠. 약화되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은 우리 경상북도 체제에서는 안동이나 경주나 영양 이런 기초자치단체가 뭐 각종 도시계획이라는 인허가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이고 그렇죠. 경상북도는 지원기관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원기관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2단계 구조로 돼서 대구 경북 직할시가 돼버리면 이제 지금의 어떤 대구의 수성구나 이런 것처럼 한 단계 이제 낮아지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청송군에서 청송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나 도시계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청송군의 역할이 약화되고 직할시의 역할이 강화되면 권한이 넘어가면은 청송군의 일을 할 때에 거기서 자체 결정이 아니라 대구 경북 직할시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은 이거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신기한 문제인데요. 그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북 북부의 정치인들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안동 예천인데요. 예. 첫 번째는 도청의 위상과 역할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예, 수밖에 그리고 없죠. 아니라고는 하지만. 예. 그거는 예. 그렇다고 참 제가 경북 북부 이건 사슴을 뭐 말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도청 소재지임을 근거로 왔거나 온다고 했던 기관들이 그렇죠. 약화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 게 있고 더군다나 이런 기초지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상당 부분 약해질 수밖에 없는 2단계 그 구조론인데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을까라는 점은 정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하는 거니 이게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눈치 보는 걸 수도 있고 지금 대구 경북 이 통합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디 중국인가 어디 출장 가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이걸 뭐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한 1, 2주 됐나 이게 본격화된 게. 원래는 취임 기념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시장은 이거는 뭐 안 되는 소리다라는 취지로 반대하고 그렇죠. 단칼에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1, 2주 사이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각 시군 자치단체장들도 지금 어떤 자기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좀 급작스러우니까. 이 논의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년 전에 제기를 해서 쭉 오다가 그렇죠. 권영진 시장하고 그렇죠. 그게 잘 안 돼. 여러 가지 잘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물 수면화를 깔아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과학 중에 툭 텄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논의가 있었던 거니까 입장을 내야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통합이란 건 병합이죠. 직할시청은 대구에 두고 경북 안동에는 북부청사 남부에는 포항에는 남부청사 두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통합입니까? 흡수죠. 이거는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면 다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2년 전 이 얘기가 사실 처음 나온 게 한 4, 5년쯤 된 것 같은데 됐습니다. 권영진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랑 이제 얘기가 한창 이제 무르익어 갈 때는 그나마 좀 북부 지역민들도 이렇게까지 좀 반발심이 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이제 홍준표 시장을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신뢰도 문제랄까요? 이게 또 무슨 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정치적 행위를 할 때 약자를 우선 배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경북 북부가 전국에서 최고 약자거든요. 경북 남부랑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르죠. 이건 아예 다른 곳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경주, 포항, 구미, 경산은 인구가 많고 일자리도 많아서 안동, 영주, 예천 우리 경북 북부는 아예 다릅니다. 거기는 굉장히 발전이 된 데고 우리 경북 북부는 하류에 물대주느라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지금도 정말 낙후 지역인데요. 제가 오늘 영주 그 365 시장도 직접 다녀와서 보는데 오늘 또 다녀왔어요. 또 다녀왔습니다. 시간만 나면 다녀오네. 유동인구가 너무 적고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점점도 못해졌지 좋아지고 있진 않다라는 점을 영주, 안동, 뭐 상주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운 곳에서 도청 유치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잉크에 물도 안 말랐는데 갑자기 또 뺏어가는 듯한 논의를 하니까 속 터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민들 말씀은 이런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될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 이제 그렇죠. 우리 안영진 변호사 같은 뭐 다들 우리 지역 시민들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정치. 네네.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또 출마 2번이나 또 시도를 했고 그래서 입장이 지금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분명한 반대 입장인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자치단체장들 입장을 낼 때가 된 거 아니냐.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우 누리려고 했던 도청 소재지로서의 북부 지역으로서 혜택이 풍전등화에 있다면은 적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이 합쳐지든 말든 간에
합쳐진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줬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기반들이 만들어지면서 논의가 흘러가거든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냥 또 이 대도시 중심, 남부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 우는 아이에게 떡 준다 이런 말도 있듯이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으로 배려를 안 해줄 수밖에 없죠. 맞죠. 예. 특히나 우리 북부 지역에 4개 네 선거구에 그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또 안동, 예천이 또 중심 도청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핵심 당사자입니다. 김영동 의원 정도는 이제 뭐 앞장서서 좀 입장 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김형동 의원은 예전에 군의가 대구로 이제 흡수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수에 표명해서 나섰는데요. 당시에. 이제 본인의 지역구가 좀 위험에 처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입장 표명이 없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고 현재 그 예천 군민이나 지역 주민들이 특히 김영동 국회의원이라든지 안동시장, 예천 군수 기타 시의원 도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민심을 좀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북부 지역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좀 여기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은 또 우리 북부 지역 주민들은 또 신중하고 또 헌신의 자세가 많으세요. 보면 양반 지역에 해서 그래 뭐 대놓고 반대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뭔가 통합을 한다 그래고 뭐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은 안 다가오고 다만 우리가 도청 소재지로서 또 누릴 수 있는 건 다 뺏기는 건 분명하게 다가오는데 이거 이래 될까 걱정을 하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집단적인 반발이 이런 흐름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안동시장, 예천군수 또 입장을 좀 정리해서 예. 반대인지 찬성인지 분명히 좀 그렇죠. 그냥 조건부 찬성인지 이런 게 그렇죠. 나와야 되죠. 예. 협상 과정에서도 좀 목소리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가 지금 원고는 준비하셨는데 원고대로 안 가서 예. 뭐 꼭 뭐 빠트린 얘기나 그런 거 있으면 뭐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단히. 예, 뭐 다 녹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 그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해서 이렇게 폭탄 발언하듯이 했고 지금 갑자기 우리 경북 북부 주민들의 어떤 이건 수렴 없이 갑자기 중앙정부도 도와준다고 해서 이렇게 막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우리 예. 경북 북부 주민들 특히 낙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굉장히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이럴 땐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좀 원고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이거 원고 하나도 안 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요. 근데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죠? 예, 똑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뭐 문제점도 좀 지적해봤고 정치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오는 6월 14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생명 분야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전화번호 054-851-3691, 054-851-3691번으로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다른 내일을 꿈꿔요. 더 밝은 세상을 꿈꿔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 MBC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청정한 환경과 명품 살림을 자랑하는 곳이죠. 청송군이 명품 살림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송군 살림자원과 권도영 살림경영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권도영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도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휴일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명품 살림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2024년 청송군의 살림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청송군의 2024년 살림 정책 방향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한 도시 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을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살림 경영을 위해 첫 번째, 산주 및 임업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살림, 두 번째, 국민의 삶을 보듬는 복지살림,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태살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경제살림, 복지살림, 생태살림, 크게 세 가지 방향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살림은 가꾸기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살림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군에서는 먼저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소각 산불 저감을 목표로 집중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 헬기 단독 임차 운영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감시원 등 가용 인원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송의 아름다운 살림을 병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을 운영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항공 예찰 등을 통해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살림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 취약지인대 산림 유역관리사업, 사방사업 등을 시행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생활권 재해 위협 인목을 제거 또는 정비하는 등 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간내 65번의 보호수와 보존 가치가 높은 노거스의 생육 증진 등 관리를 위하여 살균 처리, 외과 수술 등을 실시하며 간내 마을 내 전통 마을숲 복원 사업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살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살림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청송군에서는 또 살림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서 산소카페 청송정원을 운영 중이시잖아요. 이제 뭐 아주 청송의 명소가 됐는데 많이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청송정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일대 전국 최대 규모의 하원으로 산소카페 청송군이라는 지역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는 힐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은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비 군민과 내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지역 주민들과 17개 지역 단체의 참여를 통하여 약 4만 2천여 평 규모의 백일홍 및 꽃냥기비 단지를 조성한 곳으로 어마어마하죠. 2021년
시범 단지 개장을 거쳐 2022년 정식 개장을 하였으며 지난해 가을에는 공식 개장 이후 약 15만 명이 방문하면서 청송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한 곳입니다. 현재 봄철에는 꽃냥기비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가을철에는 백일홍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2022년에 정식 개장한, 그리고 작년 23년에는 연 15만 명이나 이제 방문한, 올해는 혹시 뭐 목표치 뭐 이런 것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청송정원 뭐 20만 명, 뭐 30만 명 목표 이런 거. 우선 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면 좋은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안 오실까 그렇게 그렇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는 꽃 양귀비 단지를 조성하고 가을철에는 백일홍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청송정원의 명소화를 위해서 올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올해는 작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봄철에 꽃냥기비 단지, 가을철에는 백일홍 단지 해서 계절별 다채로운 경관을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한 편의시설 및 볼거리를 확충하고 음악회, 공연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유치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진정한 쉼 그리고 힐링의 공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꽃단지도 조성하고 문화 행사도 유치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 청송에 청송 솔빛 정원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그 청송의 솔빛 정원이라는 곳은 주황산면 하일이 주황산 관광단지에 조성된 명품 테마 정원으로 청송을 상징하는 소나무의 선비정신 그리고 도자문화예술 등 청송 고유에 투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아직 못 가봤는지, 혹시 얼마 전에 그 백자축제 있었잖아요, 청송. 예, 맞습니다. 그거 열린 곳인가요, 혹시? 백자축제 열린 곳 바로 붙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근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예, 청송솔빛 정원은 전국 최고의 청정 지역인 산소카페 청송군의 전기를 받아 사계절의 특성을 살린 명품 테마 정원으로서 각색의 조화로운 수목들과 초화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온실내 500여 종의 선인장을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누구나 한 번쯤 쉬어갈 수 있는 새로운 휴양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군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만들어 놓은 여러 테마의 정원에서 다양한 청송의 모습을 느끼며 친구,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진 청송군답게 다양한 이런 산림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산주와 또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 소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임업 교육으로 청송군 산림 산업 발전과 임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청송 임산물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40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올해는 50여 명을 선발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인가소득 및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을 위해 지속 운영할 것입니다. 더불어 간내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2022년 처음 시행된 임업 직불금 제도를 통하여 2023년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 189명, 약 6억 9,800만 원의 소득을 보전하였고 2024년에도 홍보와 지도 교육 등을 통하여
지급 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홍보 교육도 하고 계시고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임업 직불금 제도까지 이렇게 임업인들, 산주와 임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 밖에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산림복지 서비스도 많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산림의 경제화 실현을 통해 임업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림, 관광객들에게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산림, 그리고 누구든 누릴 수 있는 열린 복지 산림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산림 자원 활용을 통해 산림 분야 산업 간 연계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임업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산림을 만들어 맑고 깨끗한 산소 카페 청송군의 이미지에 걸맞는 명품 산림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군 권도영 산림경영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자 22대 국회가 어제였죠.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개원은 이제 지난주에 했고 이제 어제 첫 본회의가 열린 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불참한 야당만의 첫 본회의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던데. 네. 자, 먼저 첫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자리에 앉으신 그때 기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땠는지. 많이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고 그럴 것 같았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떠셨어요? 의성군 의회에도 앉아봤고 경북도 의회에도 앉아봤는데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국회의장을 뽑기 위한 본회의장에 앉았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네. 일단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천정도 굉장히 높고 국회의장석이 굉장히 높아요. 연단이. 예. 그 높은 의석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뭐 조사를 해보면 국회가 국민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높은 의장의 연단을 보면서 제가 저 높은 의석만큼, 그러니까 자리만큼 국민의 신뢰도 높아지는 그런 22대가 되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예. 그리고 뭐 좀 많이 좀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것도 있던가요? 어땠어요? 떨리지는 않았어요. 떨리지는 않고. 그냥 약간 좀 벅차고. 예,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자리가 어디쯤이죠? 보통 초선은 앞자리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상임위 별로 앉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정당별로 의석 배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제 앉았던 자리는 최종적으로 원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임시 자리고, 예, 원구성이 완료되면 아마 새롭게 자리가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의장석을 바라보고 좌측편에 바라봐서 뒤에서 세 번째쯤이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거기가 이제 중진급 의원들이 앉는 자리. 일단은 임시로. 네. 그나저나 이제 원 구성이 돼야 될 텐데, 뭐 좀 난망합니다. 일단 저 민주당 측에서는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는 꼭 차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세에서 뭐 양보 못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건 운영위원장 자리 같습니다. 아, 대통령실 관할하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 그 새롭게 선출된 우원식 의장도 국회법에 근거해서 5일날 저희가 의장 선출을 하면 의장 선출한 이후 3일 이내에 원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일까지잖아요, 금요일? 그렇죠.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내일 오후라도 늦게라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본회의에서 합의 안대로 처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으로라도 열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국민의힘에선 운영위만큼은 뺏길 수 없다. 그건데 그러면 법사위랑 과방위는 내주겠다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운영위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나 과방위도는 내줄 수 있다라는 입장은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고. 네. 어쨌거나 3개 자리 모두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이러한 자리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의 경우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원래 이제 국회의장실에다가 그 상임위 배치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일찍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행안위가 배정이 되었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그것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등으로 해서 어제 첫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저께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본회의장에 와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발언을 하는 중에 바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 단독 개원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석을 얻지 못한 민심을 잘 헤아려야 된다. 이거는 협치를 하라고 하는 얘기도 국민의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200석을 얻지 못해갖고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되게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임미애 의원께서 이제 1호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주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월요일 날 발의. 월요일에 했죠. 그때 이제 뉴스도 나갔는데 저는 1호 법안이 당연히 선거법 관련 법안일 줄 알았는데 지역 균형 발전 인지 예산법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데 국가재정법 또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이제 대표 발의하신 건데 지역 균형 발전 뭐 강화하자 이런 건가 봐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그 다음 회기년도에 그 예산을 짤 때 크게 2가지 관점이 을 도입해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이렇게 적용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10년도에 서민지 예산이라는 게 도입이 되었고 2023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 꼭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예산이 그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법안인지,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예산을 두고서 국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성만 따지면 지방에 돈 써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도 적지요.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나 적은 곳이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수도권은 더 사람 살기 어려운 공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관점을 그리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는 것을 기본 관점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저희 당 의원들만 한 게 아니고요.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했어요. 개혁신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다 함께 참여를 해주셨어요.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의원이 함께 했습니까? 이다리 의원님이 하셨어요. 이다리 의원. 네, 근데 대구 이분은 비례대표시고 저희 경북도청에서 정무실장을 하셨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경제부지사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경북도에서 이 법안을 그러니까 이 균형발전 인지 예산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를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냥 뭐 지역 균형 발전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그렇죠. 꼭 법안이 통과돼서 거부권 당하지 말고 입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자, 우리 정부가 지난 2018년에 맺었던 남북 군사 합의 모든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이제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 이거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그 안보 평화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9.19 군사합의라는 게 2018년 4월 27일 당시 2018년도에 지방선거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남북 간의 그 화해가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습니다. 그때 남북의 이 최고 지도자가 판문점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겠다라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내용을 담은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9월 달에 한 게 군사 합의거든요. 그때가 그 왜 도보다리였나요? 같이 산책하면서. 그렇죠. 4월 달에 도보다리 회담이었죠.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 6년 만에 이게 효력을 잃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언론에서 이게 언급이 별로 안 됐는데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게 된 이유는요. 실제로 탈북자 단체 등에서 먼저 대북전단 삐라를 계속 살포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삐라 살포에 대해서는 자유권 운운하면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또 실제로 지역 주민들도 이거 좀 막아달라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대단한 이제 정부가 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도발 행위에 대해서 항의하는 방식을 이렇게 오물풍선을 투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이게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서 정권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참 9.19 군사 합의 파기 한반도 안보 평화의 안전핀이 뽑혔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물론 뭐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 거 이거 잘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누구도 뭐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또 이면에 우리가 대북 전단 그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오물풍선을 보면서 이게 남북 관계가 왜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저급한 수준으로 떨어졌나 싶은 게 아이들 보기에 좀 창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죠. 자,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 근데 뭐 이게 사실화된다면 뭐 더 이상 좋을 건 없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글쎄요 여기에 대한 좀 신뢰가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의문도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국정 브리핑 대통령이 직접 나선 국정 브리핑의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차라리 산자부 장관이 나와서 했으면 아마 신뢰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오히려 천공이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이것에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의 신뢰감이 뚝 떨어지는 이 국민들의 반응을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일단 이것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명백하게 살펴봐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설사 매장이 엄청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2035년이 되어야 이게 사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0년이면요. 세계 각국이 내연기관차를 전부 퇴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석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연 채굴할 수 있겠느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공을 파는데 1,000억이 든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한들 수요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에 일단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정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만큼 그렇게 좀 사전에 정비가 좀 되어 있는 내용인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죠. 예. 거기다가 아프리카 정상회담 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모르게 매장 추정치를 깜짝 발표하는 게 이게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감은 뚝 떨어지고 대통령이 발표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국면전환 카드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이거는 또 한편에 주가 조작, 주가와 관련된 뭔가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정부와 대통령의 신뢰도는 그야말로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3단계를 거친다 그러죠. 물리 탐사 단계, 그 이후에 이제 시추 단계,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는 건데 이 첫 단계부터 아직 삽도 뜨지 않은 그 단계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한다는 작년에 호주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성이 없다라는 보고가 작년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미.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와서 다시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것이 저희가 뭔가라는 것을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뭔가 좀 그렇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문제 때문에 지금 특검을 발의하겠다. 윤상현 의원이 내놨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잖아요. 물타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하고 주가 조작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고 여러 가지 양평 고속도로 문제 있고 각종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국민적인 그 반감이 있다 보니 그것을 물타기 위한 이 대응인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이것을 전적으로 의원들이 찬성할까? 저는 얻는 것보단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의견이 많이 나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용 아니냐, 보수 민심 잡기용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는 것 같고 김정숙 만약에 특검이 된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까?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 김정숙 여사는 이미 지나간 그 권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끝난 권력인데 이것을 다시 뒤엎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으면서 지나간 권력의 그것도 영부인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걸 어느 국민들이 이걸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